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이번 주는 성완용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겨레 신문의 이세영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세영 위원님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처음이지만 그전 국회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2016년에 국회 야당반장을 하면서 뉴스 네. 브리핑 같은 코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국회 방송하고 이제 뭐 인연도 있으시고, 네. 예. 오랜만에 국회 방송 다시 찾아주셨는데 뭐 좀 소감 좀 잠깐 들어볼까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떨리십니까? 표정으로는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명쾌한 진단과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즘 아마 그 정치권 상황을 놓고 시청자분들이 좀 짜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네거티브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거칠어지는 네거티브전, 혼탁해진 대선판 뭐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을 50일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난데없는 녹취록 공방으로 네거티브 전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연일 상대당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선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네, 녹취록 그리고 폭로전, 고소고발전까지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수준의 막장 대선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이게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선을 또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 대선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최병묵 의원님. 근데 이제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거는 아니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도청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또 도청 녹취록이 나온 적도 많고요. 그래서 늘 보면 대선판은 좀 혼탁해지게 마련이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판도 과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번의 특징은 사실은 후보나 정당보다도 그 후보 정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여 인사들 또는 친야 인사들이 서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녹취록을 모은다든가 또는 폭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아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뭐 정치판 자체가 이래서 정말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지만 그런데 과거의하고 비교하면 또 이거는 뭐 또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거에서 옥석을 잘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탁 선거전이 예전의 대선판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막장 대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강도의 차이만 있었지 후보자나 가족, 그 주변 인물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는 항상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하겠지만 검증의 모든 공방을 네거티브란 프레임으로 묶어서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환멸을 조장하는 건 좀 다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냉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전체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만 빼고 대부분 허용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본에서도 어제 부인 김혜경 씨 비웃는 듯한 그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대 녹취록 논란이 당분간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파장이 어떨지 그리고 대선판을 흔들 정도로 치명타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굉장히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센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논란은 상당한 시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두 개의 녹취록 모두 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강도는 김건희 씨께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형이나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팩트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약 30% 남짓한 지지자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지를 한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망층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옮겨온 그 지지층이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 네네. 측의 상황은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하게 위험한 신호,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동의해서 지지를 한 이들이라면은 이탈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한 판세가 이어진다면 약간의 지지층의 이탈이라도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한 여론조사 이게 과연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별로 큰 타격이 없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아니 후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략 10%가 넘고 그다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40%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 40%에 육박해요. 뭐 제 기억에는 37%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와 40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한테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또 앞으로 계속 논란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후보의 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물론 욕설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공개된 34개의 파일에 보면 그 뭐 욕설 그 부분만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문제될 것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초반에 뭐 그냥 이른바 이제 기자들이 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걸 이제 뽑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후폭풍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후보의 파일이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본인과 하나는 후보의 부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무속인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관련 네트워크 본부를 이제 해산을 시켰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사태 이면에 선대본부 내부의 인사들 간의 알력 싸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 일정 팀하고 네트워크 본부 위원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관련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부산 현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이 일정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원래 그 일정 팀에서 그걸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팀의 얘기를 원래 듣는데 만약에 중간에 충분히 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다 싶으면은 뭐 후보가 끼워 넣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본부에 지금 이제 뭐 건진법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이 결국은 일정 팀과의 알력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는 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그 일정을 끼워 넣으려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은 원래 있습니다. 항상. 뭐 어디 가면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사람이 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흔히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후보의 일정이 다음 일정에 늦고 또 어쩌다 보면 또 뭐 저녁 일정은 하나 빼야 되고 막 이런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약간은 대선 선거운동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 부족으로. 저는 알력 다툼설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진법사라는 분, 전 나무계신데 이분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조직 자체를 전격 해산해버렸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됐던 그 전 씨나
관련자들만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전씨를 등장시켜서 해명을 하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렸다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복잡한 내부의 속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홍준표 의원이 국정 능력을 담보하고 처가 비리 엄단을 선언하면 합류하겠다 조건부 참여를 시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에서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이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제 뭐 겨냥한 거겠죠. 지도자급의 인사에 구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당내 반응도 시끌시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원팀이 가능할지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천권을 달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말로는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서울 종로에 이제 본인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하고 대구 중남구에도 결국 본인을 지지했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그 전략 공천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런 얘기는 과거 어떤 정치인들 간의 거래 뭐 이런 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건이 됐단 말이죠.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합류하는 조건이 더군다나 공개가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홍준표 그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어떤 때는 비판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와 뭔가 한 팀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 그 자기 편 챙기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반응을 보면 뭐 권영세 본부장이 본인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권영세 선대 본부장은요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자하다는 게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적어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 네. 아마 이른바 원팀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기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거절한 모양새예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네. 조금 원팀이라고 하는 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유의해서 지켜볼 게 홍 의원이 내걸었다는 그 두 가지 조건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공천 여부 네. 이 가운데 어느 게 줄기이고 어느 게 격가지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기간 동안 정책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처가 비리 엄단이라고 하는 것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 후보가 이것만 내걸었다면 합류를 위한 명분 쌓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공천 요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구태라고 비판을 해버린 거죠. 홍 의원으로서는 크게 망신을 당한 건데 이 상황이라면은 원팀도 합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또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좀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거론하면서 탈당을 권유했다는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전략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이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논란을 일으켰을 때처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 문고리 권력의 문제 혹은 내부 권력 투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탈당 요구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 개인적인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 이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서 뭘 탈당 권유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네. 일단 불교계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알아서 당을 나가달라. 정 의원으로는 충분히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다만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차별화 전략에 대한 뭐 친문 세력의 반발이다라고 보기는 건 좀 과한 해석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청래 의원 자체가 사실 친문 주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고 독고다이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을 논란을 삼을 수 있다면 잠시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생각에 현역 국회의원의 어떤 당적을 대선 후보 측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치 도의의 문제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이지 이걸 어떻게 다른 틀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에서 저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교계의 지금과 같은 반발, 당장 내일 승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정청래 의원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지금 불교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좀 이렇게 외부로 조용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좀 탈당을 해줬으면 아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팍 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자 이제 불교계와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지금 소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정청래 의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정치에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에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만 머리가 아프게 됐다. 당장 내일 승려대회하고 승려대회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또 다른 불교계의 반발이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또 더 머리를 싸매야 될 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네거티브 이제 공방과 이제 내부 갈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은 이제 정작 사라졌다, 실종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 포퓰리즘 공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48일 동안 양측 후보 그리고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어떤 아젠다가 그런 경쟁을 펼쳐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듣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렇죠. 뭐 사실 기본적인 거는 그 앞으로 미래 본인이 집권할 때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게 민생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민생 분야가 지금 이른바 언론 표현대로 하면 퍼주기 위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과거 같은 양상이면 사실은 민주당 약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뭔가 이러이러한 복지를 하자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이쪽에 약간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는 자 그거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뭐 이런 국면으로 대선이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나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뭐 사병 월급 뭐 200만 원 그리고 오늘은 뭐 보니까 소득공제 본인 200만 원, 뭐 200만 원 올려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복지 경쟁에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좀 더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복지 공약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좀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뭐 이 공약은 이제 이런 민생 공약은 어차피 필요하고 이건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것이고 이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안보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안보 분야가 상당히 실종돼 있다. 지금 뭐 북한이 뭐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실종돼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냥 뭐 단순히 남북 대화가 어떻고 뭐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좀 구체적으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국방 문제는 어떻고 외교 문제는 어떻고 하는 공약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 이제 뭐 군사, 뭐 안보 어젠다도 올라와야 된다. 네. 뭐, 예. 저는 이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하나 꼽자면 단연코 불평등 이슈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거든요. 2017년만 하더라도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10년도에 미국 통계를 보면 미국이 한 48%쯤 되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라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안으로부터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포퓰리즘 퍼주기다, 선심성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거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타의 노력들을
단순히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거나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를 차분하게 토론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앵커께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후보자 간의 정책 논의와 경쟁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절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책 논의와 경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차별성이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적으로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후보들의 또 정책 경쟁이 조만간 시작될 TV 토론을 통해서 본격화하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때인 30일과 또 31일 중에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자 TV 토론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바뀌게 될까요? 일단 토론회가 제대로 예정대로 열릴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2007년 대선 당시 사례인데요. 네. 당시 문국현 후보가 방송사의 자체 지지율 규정이 10%에 미달한다 하는 이유로 방송사가 주관하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배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상당한 관심이 쏠린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초반부터 비주류 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우려가 크다 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빠진 사람은 비주류 이미지가 네. 각인될 위험이 그렇죠. 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양자 토론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프레임 자체를 양자 구도로 고착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우려해서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둘의 이해관계가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쨌든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등한 그 상대로서 부상하는 게 굉장히 꺼림칙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내 6석을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가진 당의 그 대선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득권 정당의 횡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24일 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처분 네. 신청을.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뭐 거기서 당연히 그게 인용이 된다면 저 양자 토론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산되고 이제 새로 사자 토론 같은 거를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정한 기회만 부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의 문제예요. 네. 방송사에서 만약 양자 토론을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에 했으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건 이제 법원 결정을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론이 30, 31일 양일간 중에 하루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24일에 결정이 난다. 24일에 가처분 신청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날 저녁쯤에 네. 발표가 될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이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그래서 한 줄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거티브 기승은 국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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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선판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한 냉소, 환멸, 그리고 상대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죠. 이러다 다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세영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